안녕하세요. 교육학 밥친구 이수쌤의 맛있는 교육학. 오늘 살펴볼 학자는 콜버그입니다. 자, 그럼 콜버그 왜 알아야 할까요? 콜버그는 교육 심리에서 도덕성 발달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 중 한 명입니다. 자, 도덕성 발달은 정의적 특성, 정의적 영역에 해당되죠. 우리 교육은 전인 교육을 추구하고 있어요.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달. 그 중에 덕에 해당되는 게 이제 정의적인 특성이고, 정의적인 특성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덕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덕성 발달 이론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콜버그이기 때문에 콜버그의 이론은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논술형에서 출제는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객관식일 때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 앞으로도 충분히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학자다, 이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 뭘 좀 기억을 해야 되느냐? 일단 도덕성 발달 이론은 여기서는 도덕성 발달 단계가 3수준 6단계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면 3수준 6단계를 알아야 돼요. 자, 구분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암기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명칭들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 단계의 특징이 무엇인지, 도덕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3수준 6단계로 나누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이제 학생들의 도덕성 교육에서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가까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콜버그, 그는 누구인가? 역시 미국 출생. 자, 나치의 박해를 받던 유대인 문제로 고민하다가 도덕적 사고와 관련된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역시 도덕성 발달 이론을 제시한 학자라서 그런지 도덕성에 관심이 많고 좀 도덕적인 사람인가 봐요. 그쵸?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심화 발전시켜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비고치기 공부하면서 피아제 잠깐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피아제는 인지발달 이론으로 유명한 학자이지만 역시 도덕성 발달 이론도 제시를 먼저 했어요. 그래서 피아제는 또 잠깐 언급만 하고 넘어가자면, 피아제는 계속 언급만 하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제 인지발달 수준에 따라서 도덕성이 발달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아제의 도덕발달 이론을 좀 더 확대시키고 심화시킨 것이 콜버그의 이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일대, 시카고대, 하버드대에서 교육학과 사회심리학을 가르쳤고, 하버드대에서 도덕교육센터 소장을 지냈다. 역시 도덕성의 도덕성 발달 이론의 대가답죠. 자, 그러면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덕발달 이론.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했었던 피아제의 도덕발달 이론을 성인까지 확대했어요. 도덕적 딜레마 상황을 제시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요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도덕 발달 단계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굉장히 유명한 딜레마 상황이죠. 이런 딜레마 상황을 제시하는 겁니다. 딜레마라는 거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유럽의 한 마을에 살고 있는 하인츠라는 남성의 부인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의사들은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약사가 조제한 약만 먹으면 부인은 살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그 약은 원가도 비쌌지만 약사는 약값으로 2,000달러를 요구했다. 가난한 남편 하인츠는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1,000달러밖에 구하지 못했다. 하는 수 없이 그는 약사를 찾아가 약을 싸게 팔든가 아니면 외상으로 달라고 사정했지만 약사는 이런지하에 거절했다. 그날 밤 하인츠는 약국에 침입해서 그 약을 훔쳤다. 이게 바로 하인츠의 딜레마입니다. 그럼 이런 딜레마 상황을 학생들에게 제시했을 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겠죠. 뭐 하인츠가 나빠요. 약을 훔쳤잖아요. 아니에요. 약사가 나빠요. 그거 뭐 원가 200달러밖에 안 하는데 1,000달러나 준다는데 그냥 팔지 왜 안 팔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 또 하인츠가 도둑질을 했으니까 감옥에 가야 돼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야 아내를 구하려고 어쩔 수 없었잖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때 중요한 건 뭐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라는 것들을 보고 이제 도덕 발달 단계 수준을 좀 구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인츠의 딜레마 외에도 다양한 딜레마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딜레마 상황을 경험하면서 도덕 판단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도덕성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유도하는 교육을 도덕성 교육에서 이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콜버그가 제시한 도덕 발달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버그는 도덕 발달 단계를 3수준 6단계로 나눠서 제시를 했습니다. 3수준은 전 인습 수준, 인습 수준, 후 인습 수준 이렇게 3단계로 나뉘어요. 그럼 인습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우리 인습하면 떠오르는 이렇게 같이 묶어서 연상되는 단어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관습이라던가 풍습, 관리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공동체 안에서 인정되어 왔었던 것, 그냥 쭉 그래 왔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인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인습이에요. 그러면 인습 수준의 이전이라는 거죠. 인습이라는 거는 공동체랑 관련이 있어요. 공동체. 우리 사회. 관습, 풍습, 관리. 이거 혼자서 개인이 갖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사회랑 좀 관련이 있는데 그 전 단계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사회라는 개념을 아직 내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했어. 그러면은 사회까지는 못 갔으니까 누구 중심이냐면 나 중심이에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입니다. 인습은요, 이 사회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사회적인 질서, 규칙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후인습은 어때요? 인습 수준을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것들을 옳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인습 수준을 뛰어넘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각 수준에 따라서 각각의 단계들, 2개씩 이렇게 단계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인습 수준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우선 자기중심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아직 사회적인 수준에서 사고가 안 되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단계, 처벌, 회피, 복종, 지양 단계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처벌을 회피하는 거예요. 벌을 받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이 단계에서는 그 다음에 복종이 중요해요. 그럼 복종은 누구에게 하죠? 나보다 힘이 센 사람, 권위 있는 사람. 그래서 뭐 엄마 말을 잘 듣는다거나 선생님 말을 잘 듣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물리적 결과를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돼요. 그러니까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해요. 그래서 선과 악은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처벌을 피할 수 있거나 힘을 가진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도덕적이에요. 좀 더 읽어볼게요. 처벌받는 행위는 나쁜 행위고 처벌을 받지 않는 행위는 옳은 행위라고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나쁜 짓을 했어도 안 들키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나이 정도 되는 아이들은 나쁜 짓을 해도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해요. 그래서 요 정도 나이 또래 된 아이들 특징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그렇게 잘합니다. 여기 있는 나이는요, 단계별로 이게 연령이 표시가 되어 있긴 한데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뭐 8살부터 다음 단계를 넘어가고 이런 건 아니고 사람마다도 또 특징이 있긴 한데 대략 이 정도라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 연령을 표시한 거니까 요거는 그렇게 꼭 이 3세부터 7세, 8세부터 12세 이런 거는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대략 요 정도구나 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나이 또래 아이들한테 이제 도덕 교육을 시킬 때 엄마들이 이제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게 이렇게 이론 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자연히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요 정도 또래 다는 아이들은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식당에 갔는데 애들이 막 떠들고 있어요. 이제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면 너 저기 있는 아저씨가 이놈 한다 이러면서 겁을 주죠. 그럼 옆에 있는 아저씨는 어리둥절하지만 그러면은 이제 좀 조용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벌 받고 싶지 않고요. 무서운 사람, 나보다 힘이 세 보이는 사람에게 복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니까, 그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효과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슈퍼에 가서 어떤 어린 아이가 물건을 훔쳤어요. 근데 들켰어요. 그러면 어때요? 나쁜 행위를 한 거죠. 근데 훔쳤는데 안 들켰어. 그러면 그 문제는 없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는. 처벌, 회피, 복종, 지양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의 예로 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어요. 나쁜 짓을 하면 안 돼요. 나쁜 짓을 하면 감옥에 갈 거예요. 경찰 아저씨한테 잡혀서 감옥에 갈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도덕 발달 단계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면 그게 바로 처벌, 회피 및 복종, 지양 단계예요. 나쁜 짓 하면 경찰 아저씨한테 잡혀요. 이게 뭐예요? 벌 받아요. 그래서 감옥 가요. 이게 처벌, 회피, 복종, 지양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 인습 수준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상대적 쾌락주의 혹은 개인적 욕구 충족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거 뭐냐면 자신이나 타인의 욕구 충족이에요.
나 또는 다른 사람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올바른 것, 도덕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 자신의 타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또는 다른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면 옳은 행위이고 충족시켜 주지 못하면 나쁜 행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랑 타인이 있을 때 누구의 욕구 충족이 더 중요하겠어요, 사실은? 내 욕구 충족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내가 하나 받았으면 나도 이 사람한테 하나 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 이게 가장 잘 드러나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책에는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 책들도 있어요. 네가 나의 등을 긁어주었으니 나도 너의 등을 긁어주겠다. 이게 상대적 쾌락주의를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선 내 욕구 충족이 중요하잖아요. 아, 가려워. 그럼 내가 긁어줄게.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긁어줄게. 똑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공평성, 상호성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 나이 또래쯤 된 애들 생각해 보시면 그런 거 있어요. 애들끼리 막 싸우면서 그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야, 내가 너 이거 줬는데 너는 왜 안 줘? 그럼 옆에 친구들도 그래요. 얘가 줬는데 네가 안 줬다고? 네가 잘못했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상대적 쾌락주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인습 수준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뭘 생각할 수 있게 돼요? 사회, 공동체, 다른 사람들의 입장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아 중심성이 감소되고 다른 사람 관점에서 좀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 3단계는 대인관계 조화지향 단계입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조화지향 단계 그러면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딱 명칭만 들어와도 느낌이 좀 와야 됩니다. 대인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이 단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랑 잘 지내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잘 헤아려주고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뭐 인정도 받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착한 소년, 소녀 지향 단계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착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도덕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기쁘게 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인정 이런 것들이 도덕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기쁘게 했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았어. 그러면은 옳은 거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기쁘게 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 나이 또래쯤 되는 학생들 되면은 이제 어디에 목숨 겁니까? 친구. 그죠? 친구 관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 이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이 너 다 싫어한다? 요렇게 얘기하면 그럼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동은 의도에 의해서 판단되기 시작하죠. 앞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의도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인습 수준에 접어들면서 의도가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다음 단계예요. 4단계. 사회 질서 및 권위 지향 단계 혹은 법과 질서 지향 단계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럼 뭐가 중요해진다? 사회 질서, 권위, 법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규칙을 지키는 거, 질서를 지키는 거, 법을 지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인습 수준이잖아요. 사회, 공동체 이런 것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도덕 판단의 기준은 뭐다? 법과 질서가 됩니다. 그럼 뭐예요? 법을 잘 지키고 질서를 잘 지키면 도덕적인 거고요. 이런 것들을 어기면 도덕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의무를 다하고 권위를 존중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행동이 도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법은 절대적이에요. 그리고 사회 질서는 꼭 유지되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그러니까 이거 법이 나쁜 거 아니야? 이런 나쁜 법은 바꿔야지. 이 수준까지 못 간 거고 그냥 악법도 법이야. 법이 있으면 무조건 지켜야 돼. 법을 어기는 건 나쁜 행위야. 요 수준인 겁니다. 질서는 무조건 지켜야 돼요. 요렇게 이제 법이나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 이제 새치기 하면 난리 나죠. 왜 새치기해요? 그거 법을 어긴 거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 단계가 뭐랑 헷갈릴 수 있냐면 우리 앞에서 봤었던 1단계 있죠. 처벌 회피, 복종 지향 단계하고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제가 앞에서 1단계 설명하면서 예시로 들었었던 게 그거 있었죠. 나쁜 짓을 하면 경찰 아저씨가 잡아가요. 그래서 감옥 갈 거예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하면 안 돼요. 이 문제가 사실은 이 예시문이 제가 형성평가에서 냈었던 부분이었는데 매년 이게 형성평가에 내는 문제인데 이 문제로 굉장히 많이 틀리세요. 그럼 뭐라고 써서 틀리냐면 요걸로 써서 많이 틀리는 거예요. 법을 어겼잖아요. 법을 어겨서 감옥에 간 거잖아요. 사회질서 및 권위지향 단계 아니에요? 요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에요. 그 이유는 왜 아니냐면 이유가 달라요. 그러니까
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 질서를 지켜야 되는 이유는 처벌받기 때문이 아니에요. 처벌받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 1단계예요. 그러면은 왜 4단계에서는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되냐면 사회가 유지되어야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사회 유지를 위해, 모든 사람들이 다 막 새치기 하고 막 법도 안 지키고 질서도 안 지키고 그러면 우리 사회는 유지될 수가 없어요. 사회가 다 무너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같이 잘 살려면 법과 질서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법이나 질서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 하면 이제 아저씨한테 걸려가지고 감옥 갈 거예요. 이러면은 뭘 회피하기 위한 거예요? 벌을 받지 않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 의도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후인습 수준이에요. 인습 수준을 뛰어넘었어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뭐 풍습, 관습 이런 수준을 뛰어넘었다라는 거는 뭐냐면 개인 사회적인 차원을 넘어서 보편적인 원리나 윤리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나오지만 뭐 양심 같은 것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사고가 좀 더 융통성 있게, 좀 더 폭넓은 사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5번째 단계는 사회 계약 지향 단계예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사회 전체가 인정하는 기준을 지키는 행동이 도덕적이다 라고 봅니다. 그럼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4단계 있었죠. 법과 질서 지향 단계. 그럼 그 단계에서는 개인의 권리보다는 뭐가 더 중요했었어요? 전체의 질서, 법, 규칙 이런 것들이 더 중요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발달해서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가 인정하는 기준을 지키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수용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법이나 이제 규칙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사회 전체가 인정하는 기준인 경우가 많지만 가끔가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 법 중에 이제 악법도 있잖아요. 막 그런 옛날에 있었던 법들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나라에서 막 외국에서 뭐 아랍 국가들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막 저게 법이라고 저렇게까지 한다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4단계에서는 뭐라고 해요? 그래도 무조건 지켜야 돼 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는 처음에 생길 때, 질서라는 거, 규칙이라는 건 처음 생길 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잘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켜봤더니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데 기여하지 못하는 것 같아. 더 피해를 받고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이 법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 규칙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느끼면 이 단계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공동체가 합의한다면 사람들이 맞아요.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바뀔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법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4단계와의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법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겁니다.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은 개인의 자유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합의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상호 합의,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바뀔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사회 계약 지향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보편적 원리 지향 단계예요. 보편적 원리 지향 단계는 제 키워드 양심입니다. 양심.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 양심에 맡긴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이제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법이 없다면 살아남는 사람은 제일 못된 사람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단계는 아무나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행동한다고 해서 모두가 이렇게 높은 수준의 도덕 발달 단계에서 행동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편적 원리 지향 단계에 도달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간디라던가 테레사 수녀라던가 이렇게 막 되게 훌륭하신 분도 있죠. 그런 분들 극히 일부만이 도달할 수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했더니 그게 도덕적이더라. 그게 바로 보편적 원리 지향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우리가 3수준 6단계 이제 다 봤잖아요. 요거를 먼저 좀 볼게요. 3수준 6단계에 대해서 봤는데 요거 다시 정리하겠지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장 눈여겨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단계는 어디겠어요? 요 두 개죠. 요 두 개입니다. 왜?
우리는 뭘 준비하고 있어요? 중고등학교 교사를 준비하고 있죠.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연령. 그러니까 요런 단계는 뭐 초등학생 아동들 아니면 미취학 아동들 요런 단계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 뒤에는 이제 성인과 관련된 단계고 6단계는 거의 도달한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콜버그가 이제 콜비라는 사람이랑 같이 20년 동안 종단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 사람들 쭉 지켜본 거예요. 지켜봤더니 여러 이제 피험자들을 모아서 지켜봤더니 5단계도 사실은 거의 별로 없는 거예요. 여기 일부고 여기는 거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제일 일반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수준이 이 수준인데 특히 언제부터? 청소년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인습 수준의 대인관계 조화지향 그리고 사회질서 및 권위지향 단계를 좀 더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덕 발달 단계를 다 살펴봤잖아요. 그럼 이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학생들의 도덕 교육에 학교에서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도덕 교육을 시킬 때 학교에서 학생들의 도덕 발달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신경 써야 되냐면 연령에 따른 행동과 도덕 판단 수준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서 대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연령에 따라서, 그러니까 꼭 절대적인 건 아니었지만 연령에 따라서 도덕 발달 수준이 달랐었잖아요. 꼭 연령에 제한되는 건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지만 막 우리가 막 7살짜리 애가 막 보편적인 원리 지향 막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인지 발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지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제 처벌회피 복종지향 단계예요. 어려요. 그래서 처벌회피 복종지향 단계다. 그러면은 그 아이를 지도할 때 어떻게 지도하는 게 적합하겠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너 지금 말 안 들으면 경찰 아저씨가 잡아갈 거야. 너 지금 이렇게 말 안 들으면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이렇게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인관계 조화지향 단계. 착한 소년 소녀 지향 단계다.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효과적이겠어요? 아유, 너 친구들이 그래야 좋아하지. 그래야 너 이렇게 행동하면 친구들이 다 인정해줄걸? 이렇게 얘기를 하면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도덕 판단 수준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콜버그는 이제 토론식 교육 방법을 강조했어요. 콜버그가 강조한 겁니다. 토론식 도덕 교육 방법 적용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우리 하인츠의 딜레마 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딜레마 상황을 제시를 하는 거죠. 딜레마 상황을 제시하고 그럼 왜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하고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내 사고에 부족한 점, 그리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그 과정에서 좀 더 높은 단계로, 다음 단계로 이제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제 발달을 유도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할극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역할극을 활용함으로써 이제 등장인물의 입장이 돼보는 거죠. 그래서 하인즈의 입장도 돼보고 약사의 입장도 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물 입장에서는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겠구나. 저 사람 입장에서는 저렇게 행동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살펴봄으로써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추론을 도울 수 있다. 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만약에 가정을 해봅시다.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 근거해서 도덕 교육을 학교 현장에 적용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쓰시오. 그럼 이런 거 쓸 수 있는 거예요. 토론식 수업을 적용해서 더 높은 수준의 도덕 발달을 유도한다던가 역할극을 활용해서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추론을 유도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답을 쓴다 그러면은 도덕적 딜레마 상황을 제시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제시하냐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영화 같은 것들 있어요. 그래서 도덕적 딜레마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작품 같은 것들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한다. 이런 것들도 탑으로 넓게 보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자,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은 3수준 6단계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 인습 수준, 인습 수준, 후 인습 수준이고 요게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지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벌 회피 및 복종 지향 단계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벌 안 받는 거. 그죠? 나쁜 짓 해도 안 걸리면 괜찮아 라는 거였었고 상대적 쾌락주의, 개인적 욕구 충족 단계에서 중요한 건 나와 너의 욕구 충족.
그 다음에 3단계 대인관계 조화지향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다른 사람의 인정,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사회질서 및 권위지향 단계에서는 법, 질서, 규칙을 지키는 것. 그래야 사회가 유지되니까. 사회 계약 지향 단계에서는 개인의 권리, 개인 모두의 공동체의 그런 존중,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도 융통성을 가진다, 유동적이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편적 원리 지향은 나의 양심대로 행동했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은 꼭 다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겠고, 질문 있으시면 이 카페에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새로운 학자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빠.